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 회원이자 현재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김남기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난 7월에 스탈린 관련 강연, 이제 소련 관련해서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남수 동지의 한 번 더 요청을 받고 이렇게 두 번째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스탈린에 대한 이제 왜곡된 자료들을 이제 바로잡는 강연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맥락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제는 스탈린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목차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이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탈린에 대한 왜곡된 사례를 이제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또 다른 가장 큰 업적인 이제 스탈린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얘기하고 결론 짧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 강연에서 제가 잘못 말한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굴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굴락 관련 통계는 맞는데 제가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이게 굴락에서의 이제 수감률, 그러니까 죄수들의 수감자 수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수감자 수치가 아니라 이제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르 시제가 소련의 굴락 수용소보다 그렇게 추방하고 했던 그 죄수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실제 이제 굴락의 수감자 수치는 딱 이렇습니다. 가장 높았던 게 이제 250만 명 이상이었고, 최대 이제 가장 많이 수용했던 때가. 근데 이게 250만 명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 숫자도 많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비하면, 굴락이 수감자 수치에 비해서는 작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뭐 굴락보다 300만 명을 더 많이 수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굴락에 대해서는 막 인권 유린이다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죠. 왜 이런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책인지 광고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구글에서 갖고 온 이미지인데 봐봐요. 아메리칸 굴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감옥의 인권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탈린과 전쟁입니다. 왜 스탈린과 전쟁인가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아마 모스크바 퍼레이드, 붉은 광장 퍼레이드 때 이제 소련군들이 이제 행진하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부정적입니다. 업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를 않죠.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호스텔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이랑 방을 같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방을 같이 썼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탈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더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인 앞에서 그래도 스탈린 잘한 게 있지 이렇게 말하기 좀 껄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본 그 우크라이나 사람의 그 스탈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서방이든.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이제 스탈린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구가 스탈린을 악마화하고 그 악마화 속에서 역사 왜곡도 많이 저질러집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탈린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안 봅니다. 전시 상황에서 스탈린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것도 잘 알려고도 하지 않죠. 따라서 저는 이번 강연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 스탈린이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업적과 공로를 세웠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스탈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거 관련한 강연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알라딘에서 갖고 온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써져 있죠. 스탈린은 흔히 대량 학살을 저지른 사악한 독재자로 그려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나치 독일에 맞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단력 있는 군사 지도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책입니다. 제프리 로버츠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쓴 스탈린의 전쟁인데요. 그거 관련 홍보 이미지에서 어, 홍보 이미지를 제가 갖고 온 거죠.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도 뭐 이제 스탈린을 굉장히 뭐 악랄한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스탈린에 대해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구적인 시각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굉장히 잘 조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자들 동지들, 뭐 여러 이제 막스주의에 관심 가지신 분들, 여러 이제 좌파 동지들에게 한 번쯤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네, 스탈린에 대한 왜곡된 사례 바로잡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강연에서는 스탈린의 이제 시기, 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2장에서는 독소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뭐 고려인 강제 이주나 스페인 내전, 그리고 겨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고요. 해당 사건들을 왜 다루고 있냐? 이게 이제 1941년 독소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들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비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본격적으로 독소전쟁, 대조국 전쟁이라고 하죠. 반파시즘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독일의 소련 침공 이전에 스탈린이 어떻게 전쟁에 대비를 했고 전쟁 중에 어떤 지도력을 보였고 소련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지난번 강연에서도 얘기했듯이 해당 강연은 제가 이제 브런치에 연재한 이제 스탈린 바로 알기라는 글을 바탕으로 PPT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써져 있죠? 스탈린은 누구인가? 고려인이 뿔뿔이 흩어진 이유. 막 이게 눈물 비우비우 그리고 스탈린의 이제 뭐 빨간색 머리띠에 독재자 이렇게 붙여져 있고 고려인 일본인가 비슷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YTN 뉴스에서 했던 방송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스탈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악랄한 독재자고 이렇게 고려인들 막 폭사시키고 진짜 나쁜 놈이다, 쓰레기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저는 그 부분에 좀 반대되는 얘기를 이 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아는 고려인 강제 이주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우리 민족인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고려인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1937년 기준으로 17만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연해주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 과정에서 이게 추정치인데요. 16,000명에서 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추산되고 있는데요. 보통 2만에서 3만 명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추산치를 보았을 때 분명 비극적인 일이었죠. 근데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국의 주류학계, 특히 이제 한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소위 이제 제야사학계, 한국의 주류사학계에서 벗어난 인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제야사학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제야사학 중에는 이상한 애들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환단곡이라고 고대사에 되게
고대사 극단적 민족주의에 이제 빠지신 분들인데 그 환빠라고 부르거든요. 그쪽이나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를 극진히 찬양하는 뉴라이트나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스탈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엄청난 대역죄, 스탈린의 엄청난 찢을 수 없는 거, 진짜 나쁜 새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국의 주류사학계나 소위 환빠나 뉴라이트나 입장이 다 같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저도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한 역사에 대해서 민족사적 비극이라고 그 비극의 역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당연히 부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아까 얘기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관련 이제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아마 2021년에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 홍범도 장군도 얘기하고 있죠. 홍범도 장군은 사실 고려인 강제 이주 당할 때 같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이렇게 민족사적 비극을 겪었다 이렇게 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기사를 게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윤석열 정권 때 홍범도 장군 그 동상 철거한다 했을 때 조선일보는 딴소리 하고 있었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이거는 STV 상생방송이라고요. 그 이제 환단고기를 이제 경전으로 모시는 그 종교 집단이 있어요. 증산도라고. 거기서 나온 방송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고려인들이 이제 소련군에 의해 6,000km 떨어진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 소련이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 일보나 그 한단국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한국의 주로 사학계나 고려인 강제이주에선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이 소련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영내 고려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소련 공산당의 지침이 뭐였냐? 고려인들에게 민족 자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려인 학교가 설립이 됐고, 당시 이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소련은 다른 소수민족들이 언어와 문화를 더 강력히 보호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레닌과 스탈린 시절 고려인들에 대한 소련 공산당의 정책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을 필요가 있고요. 1937년 강제 이주 이전 연해주에 무려 370곳이나 고려인 학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행하는 신문도 7개나 존재했죠. 그리고 강제 이주 당한 이후에도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글로 된 전국 신문인 레닌 기치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우리말 방송과 고려인들을 위한 극장까지 운영을 했죠. 비록 소련 정부가 우리말 교육을 강제 이주 이후에 금지를 하긴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민족 가치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 보이죠? 레닌의 기치 그리고 1938년 5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했던 우리말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어 안 써져 있고 다 한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소련이 고려인들의 언어 자체를 금지를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과장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장이라고 주장을 한 인물이 누구냐? 한국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관련 프로그램 나왔을 때 등장했던 김 블라디미르 씨입니다. 김 블라디미르 씨 경우에는 이제 2014년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가 사실은 과하게 덧칠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 블라디미르 씨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강제 이주를 전후해서 고려인 사회 지식층에서는 이제 소련 그 정책에 반발을 했지만 대다수 고려인들이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선지 대다수의 농사 짓는 고려인들은 러시아 땅에서 그나마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우리 고려인들이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통치, 좌우 이념 갈등, 6.25 전쟁, 그리고 전후 수십 년간 빈곤, 보릿고개 등을 겪은 비참한 한반도인들에 비하면 고려인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한 사람들, 그걸 겪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고려인들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한 세대라고 그 김 블라디미르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이런 식의 과하게 덧칠된 얘기가 번졌냐? 김 블라디미르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몰락 이후 1980년대 말이죠. 막 소련이 몰락할 때, 그리고 90년대 초에 일부 화가나 작가,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관련 주제의 글이나 이런 작품에서 역사적 사실이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 블라디미르 씨는 수만 명이 병으로 죽거나 피살되었다는 주장은 나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이런 측면들도 한 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산당 싫어하니까 소련의 악행을 부풀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가장 크다는 거, 그게 가장 크고, 에, 김 블라디미르 씨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소련의 정책이 고려인만 강제 이주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내에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저, 뭐, 황량한 사막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주시킨 이유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일본인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나 이탈리아인들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처벌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인만 이주시킨 거예요. 진주만 기습 공격 이후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소련은 고려인들만 이주시킨 게 아니라 독일에 뭐 협력할 수 있는 파시즘에 협력할 수 있는 뭐 폴란드인, 체첸인, 독일인, 라트비아인 등을 그러니까 고려인과 비슷한 맥락에서 강제 이주를 시켰던 것이죠. 예, 제가 아까 얘기한 이 김 블라디미르 씨의 사진이고 연합뉴스 기사의 일부를 제가 스크린샷으로 떴습니다. 여기 보면 고려인 강제 이주 과하게 덧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와 6.25 전쟁 빈곤을 겪은 한국인보다 우리가 더 고생했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가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 결국은 소련의 국가 안보랑 연관이 있는 거죠. 파시즘의 등장과 위협. 그 속에서 강제 이주가 있었던 거고 또 이거 역사의 기원을 좀 더 보자면 러시아 혁명 이후 적백 내전으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백 내전 당시에 혁명 러시아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했던 주체가 누구였냐?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시베리아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그때 소련의 부군 군대를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이 보기에는 아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사회주의 혁명 성공했을 때 우리를 침략했던 세력인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 거기다가 1931년에 일본이 만주국까지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조선인들을 이제 조선의 친일파들 내서 만주국에 막 여러 막 친일 단체들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탈린이 이거 잘못하면 고려인들이 일본인들에 협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의심을 했고 결국은 그게 고려인 강제 이주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맥락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인 김남기의 주장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여기 사진 있죠?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노경덕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스탈린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시고, 이분이 예전에 강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이 사실은 오히려 소련 당국에서 민족적 가치를 고양했던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지 인종차별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려인 학교를 지어주면서 소련 공산당이 보호를 해줬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30년대 후반에 전쟁이 임박해지니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었고 당시 고려인들이 연해주 쪽에 강력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소련 지도부 입장에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편을 설지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나 독일인들이 소련이 서쪽 국경선에서 있으니 더욱 위험하게 느껴졌고 동쪽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의 위기라는 게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이후 이제 민족적 가치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되게 잘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교포들보다 수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노경덕 교수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고려인 강제 이주 관련한 건 이쯤 하고요. 제가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스페인 내전, 겨울 전쟁 얘기했죠. 이제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스페인 내전은 1936년부터 39년까지 대략 3년간 전개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1936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좌파들이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민 전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발을 했던 프랑시스코 프랑코라는 사람이 파시스트 세력들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전선 지지자들의 테러를 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근데 이 내전으로 번지면서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프랑코를 지원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스페인 내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페인 내전이 왜 중요하냐? 제2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파시즘 진영인 프랑코에게 항공기와 조종사 그리고 수천 명의 병력을 포함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민주 진영은 전 세계에 있는 진보 세력들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갔죠. 우리가 이제 노인과 바다 하면 떠오르는 소설가가 누구예요? 어네스트 헤밍웨이죠. 헤밍웨이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합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소설이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스페인 내전 배경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스페인 내전에서 국가적으로 민주 진영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주체가 누구였냐?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이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소위 이제 트로츠키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 진영이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무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로츠키주의 진영에서 만든 영화가 있죠. 랜드 앤 프리덤이라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2017년에 봤습니다. 노동자 연대 쪽 분들이랑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와 스탈린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영화를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부 분열을 만들 수 있지? 막 하면서 그 스페인 내전은 스탈린이 해전을 초래했구나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죠. 저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역사 왜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역사 왜곡인지에 대해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랜드 앤 프리덤에 나오는 이제 한 장면인데, 소위 이제 스탈린주의자가, 정의롭게, 파시즘에 투쟁했던 반파시즘 세력인 폼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폼이, 어디 있더라? 예, 폼이라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 마르크스주의 분파 중 하나인데, 트로 진영이죠.
이쪽 진영의 혁명 투사들을 이렇게 스탈린주의자들이 체포해서 내부분열을 만들었다. 라는 걸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는 제가 찾아보니까 1990년, 9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95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벌써 이제 30년도 더 된 영화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왜곡이 그 영화만의 문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또 유명한 소설 작가 하면 누구 떠오릅니까? 조지 오웰도 있죠? 조지 오웰이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그 스페인 내정 관련한 소설을 썼거든요. 이게 르포 문학 3대 걸작으로 뽑히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카탈로니아 창가의 내용도 아까 앞서 언급한 랜드 앤 프리덤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웰이 르포 문학이나 켄 로치의 영화는 트로츠키주의 조직이다. 좌파 내 소수파인 통합 마르크스주의 노동자장, 줄여서 폼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작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폼이라는 조직이야말로 스페인 내전에서 가장 혁명적으로 파시즘에 맞서 싸운 주체로 설명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죠. 근데 그와 동시에 소련 공산당을 위시한 소위 스탈린주의자들이 저항을 잘 하지 않고 무기도 대충 지원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스탈린주의자들이 진정한 혁명 조직을 총칼로 탄압하고 내부 총질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그 결과 파시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왜 그게 왜곡인지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인 카탈로니아 창가입니다. 세계문학상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소설, 문학 공부한 사람들 많이 읽었겠죠?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재밌는 기사 내용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2016년 10월 28일 세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봐봐요. 조지 오웰이 저자의 비판 대상이다. 어, 그러니까 오웰 스스로도 냉전의 조작이나 확산의 일말이 책임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예컨대 1949년에 영국 정보당국의 공산주의 동조 혐의자들 명단을 넘겨주었다. 뭐냐? 그 당시 영국 정보기관이 누구냐? MI6예요. MI6에게 공산주의 동조 혐의자 명단을 오웰이 넘겨줬대요. 그리고 오웰의 명단이 정보기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사찰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애초에 순수성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영국이 MI6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이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년에 오웰이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웰이 사실 말년에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MI6 간첩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웰의 입장을 영화가 그대로 방영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오웰의. 그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또 모티브가 된 게 뭐예요? 이후 또리 장군이죠. 박정희 시대 때 나왔던 그 김일성 공산당 막 때려잡고 붉은 돼지 무찌르는. 그건 사실 그게 동물농장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오웰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죠. 이거 사실 미국의 CIA가 오웰이 죽은 이후에 그 동물농장 판권을 구매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IA 입장에서 그 반공선전으로서 오웰의 작품을 CIA가 그 가치를 인정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왜곡이냐? 이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오웰이나 로치의 그 스페인 내전 관련한 얘기가 왜 왜곡이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1936년 9월부터 소련은 스페인의 민주 진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소련 시민들은 스페인이 민주주의 진영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7,400만 루블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로 약 225억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소련이 많은 자금을 스페인 민주주의에 지원을 했죠. 그리고
소련은 민주진영에 대한 무기와 물자 지원을 전담한 일명 X부대. 그러니까 그거 X부대를 NKVD죠? NKVD. 소련 비밀경찰대에 설치했고 10월부터 군수물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소총이나 기관총뿐만 아니라 탱크, 중화기, 심지어 전투기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을 통틀어 소련이 스페인 민주지향에 제공한 전투기가 600대가 넘습니다. 여기 623대에서 648대 사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탱크의 경우 347대, 야포는 713문, 많게는 1228문이나 보냈고 소총을 33만 8천 정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원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지원도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했죠. 랜드 프리덤 이런 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2천 명 이상의 군사 전문가, 기술자 등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진영 정부의 정치 및 군사 조직에 깊이 관여했죠. 그리고 전투 투입이 1936년 10월부터 이루어져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전선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였거든요. 여기를 방어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38년 9월 철수할 때까지 거의 모든 전투에 참여하여 민주공화국의 저항력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데 모범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들을 조지 오웰의 소설가 켄 로치 영화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 소련과 스탈린이 스페인 내전의 패전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스페인 내전 당시에 소련이 지원했던 탱크입니다. 어, 다만 이제 파시즘 진영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이 탱크도. 그리고 이게 스페인 내전 당시 수도 마드리드를 지켰던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들입니다. 이렇게 전투기 조종사도 보냈어요. 그 이제 2018년 러시아 비욘드 기사의 내용인데요. 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소련군이 어, 수도 마드리드를 지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굉장히 많이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켄 로치나 이제 조지 오웰이 역사 왜곡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이제 스탈린 포스터고요. 그리고 제가 한 내용에 실제 근거를 제공한 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이 연구 논문 내용을 그대로 읽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소련이 무기 지원이 없었다면 스페인 공화 정부는 더욱 이른 시기에 프랑코 군에게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련이 1936년 연간 전투기 생산량이 50%를 스페인으로 보내 공화 정부를 지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자들이 중앙은행이 금을 탈취해 스탈린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건네주었다는 프랑코 진영의 주장은 근거가 취약한 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내용 나왔죠? 소련이 연간 전투기 생산량의 50%를 스페인 민주진영에 지원했다고요? 근데 켄 로치의 영화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냥 스탈린 나쁜 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도 이렇게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나온 논문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겨울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겨울전쟁 관련 사진은 이게 핀란드군 사진인데요. 어, 사진이 뭐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고요. 겨울전쟁은 무엇이냐? 1939년 10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전개되었던 전쟁입니다.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소련이 발트 3국 강제 합병과 더불어 영토 팽창의 야욕을 벌인 사건으로 서구에서
많이 화제되고 있죠. 야, 이게 지난번 강연에서 일부에서 제가 이제 소련의 폴란드 동부 접수한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서구 진영이 비난 내지 이제 비판하는데 소련의 핀란드 침공도 비슷한 맥락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핀란드라는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략해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게 이제 주로 서구의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소련의 핀란드 침공은 심지어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를 보였다고 왜곡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어,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939년에 일어난 겨울전쟁의 기원을 보자면요.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했던 것처럼 단순한 침략전쟁, 자원 확보 전쟁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요. 1930년대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이 일관된 정책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의 팽창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전쟁 또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적백 내전 시기 우익들이 좌익을 대량으로 학살한 뒤 탄생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내전도 있었거든요. 적백 내전 때. 그때 핀란드 우파가 좌파 척결을 실행을 하면서 인구의 1, 2%를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반공주의 정책을 그때 끝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인 제프리 로버츠에 따르면 소련 정부는 레닌그라드 방어에 대해 극도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 레닌그라드가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요. 여기 거리가 이제 핀란드와 불과 32km입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러시아를 갔던 적이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봤던 가다가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핀란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발트에 핀란드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좀만 가면 핀란드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핀란드 엄청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련의 주요 도시였던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핀란드에 엄청 가까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핀란드는 나치 독일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파시즘에 맞서 자국을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스탈린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련은 근데 처음에 전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게 상호 원조 협정 체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한 주체가 누구냐? 핀란드예요. 핀란드가 거부를 하니까 소련은 다시 한번 핀란드 국경선을 이동하여 두 배 정도의 영토를 교환하여 해군기지 설치를 위한 땅을 임대해달라라는 역제안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핀란드가 거부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제프리 로버츠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이분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탈린의 전쟁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소련이 소련 핀란드 상호 원조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핀란드에 요청했던 1939년 10월 5일 전쟁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모스크바에서 핀란드 대표단은 협정에 대한 요구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소련은 해군 방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핀란드만의 몇몇 섬을 조차하거나 임차하고 싶다는 요구도 내밀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스탈린은 레닌그라드에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련 핀란드 국경을 북서쪽으로 옮기기를 원했다. 그 보상으로 핀란드에는 극북이 소련령 카렐리아의 영토가 주어졌다. 실제로 소련이 자신들의 영토를 핀란드에게 양보해 주려고 했다는 게 그렇게 역사학자의 책에서도 확인이 되죠? 역제안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소련이 군사적인 선택지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침공하는 건 잘못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맥락을 우리가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냥 핀란드가 무조건 약하니 약소국이어서 악랄한 소련에게 당했다 이런 내러티브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스티븐 코트킨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여기 스티븐 코트킨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탈린에 대해 절대 긍정적인 학자가 아닙니다. 미국 역사학자고, 스탈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학자예요. 로버츠보다 훨씬 부정적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연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겨울전쟁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근데 이게 핀란드가 막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은 어쨌든 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100만 명의 병력과 1,500대의 탱크, 그리고 3,00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죠. 그러나 이제 전쟁에서 핀란드보다 소련 측 사상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한 가지 걸리는 게 핀란드 측 사상자보다 소련 측 사상자가 더 많았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뭐 농담으로 뭐 여담으로 그때 이제 겨울전쟁을 책 겨울전쟁 당시에 소련군을 지휘했던 보로실로프, 스탈린의 측근이죠. 보로실로프가 스탈린에게 왜 이렇게 못 싸우냐고 욕먹으니까 보로실로프가 네가 유능한 장교들을 다 퇴각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그런 뭐 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이 되죠. 봐봐요, 봐봐. 핀란드 얕잡아봤다가 호되게 당한 소련 전력 차이 150배 배단 유전사 20분 순삭 뭐 겨울전쟁 일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핀란드 겨울전쟁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익 역사학의 시각에서. 그리고 요것도 갖고 왔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모 헤이웨라는 사람인데 핀란드의 전설적인 저격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저격병이에요. 총을 쏘는데 스코프라고 하죠. 저격병에 달하는 그 조준경 있잖아요. 조준경 없이 조준해서 소총으로 소련군 500명을 사살했던 전설적인 저격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 핀란드 전쟁 얘기할 때 이제 소련이 이렇게 이런 베테랑들한테 당했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주로 특히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기 소련의 공격이 겨울전쟁 초기 소련의 공격이 핀란드의 저항으로 실패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군이 조직을 개편하고 군을 증강한 다음 2월 중순에 대규모 공세를 가했을 때 핀란드 중심 방어선을 깨뜨리고 핀란드군을 후퇴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3월까지 소련이 붉은 군대는 사실 그 핀란드 전역 수도 헬싱키까지 진격하여 이제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핀란드의 평화협상 타진에 반응하여 종전조약을 체결하게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1940년 3월 13일 맺은 조약 조건에 따라 핀란드는 소련이 주요 영토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서 겨울전쟁이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소련이 이 겨울전쟁에서 패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전쟁 시기 핀란드는 파시스트 국가들과 서구 국가들에게 지원을 받았고요. 이게 사실 잘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이제 핀란드를 위해 보면 여기 700대의 비행기, 1,500문의 배포, 그리고 6,000정의 기관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정군까지 만들어서 대규모로 보내려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그것까지는 못했죠. 무엇보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소련 침공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6월 히틀러가 소련을 대대적으로 침공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핀란드가 전적으로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소련 침공에 협조합니다. 그게 아마 6월 22일에 이제 독소전쟁이 시작됐는데 3일 뒤인 6월 25일에 핀란드가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뭐를 했냐? 독소전쟁 때 어, 동원 동원한 병력만 60만 명이 넘고요. 1941년 9월에 이제 나치 독일군이 이제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했거든요. 그때 협력을 해서 소련 시민을 아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핀란드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자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어요. 핀란드가 나치 협력자라는 게 이 사진으로 증명됩니다. 이게 1942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이 사람이 이제 칼 구스타프 만네르하임입니다. 근데 만네르하임이 왼쪽에 누구를 만나고 있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죠? 이렇게 막 여기 자세히 보니까 히틀러가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약간 옆면으로 보여가지고 얼굴 자체가 전체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는 게 이 사진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2022년 기사인데 여기 나온 사진이 중요합니다. 이게 만네르하임 작은 동상이거든요.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는데 만네르하임 메모리얼이에요. 근데 이게 반달당했어요. 뭐 우리나라 그 막 박정희 막 이렇게 동상 세운다니까 누가 막 독재자하고서 막 그 빨간색 저기 뭐야 빨간색 페인트 부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만네르하임이 이렇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만네르하임은 초죽이 놈인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 기사 제목을 보니까 1940년대 이제 레닌그라드 포위전 때 핀란드가 제노사이드를 벌인 이제 죄 증거가 있다. 유죄로서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정이 이제 밝혀냈다. 이런 식의 기사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스탈린과 대조국 전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은 이제 스탈린 관련 포스터인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근데 스탈린에 대한 이제 왜곡되어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이제 독소전쟁 시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뭐 스탈린이 전쟁 준비를 뭐 소홀히 했다, 대충 했다, 뭐 개전 초기에 심각한 병력 손실을 초래한 거 이런 거를 왜 이제 따집니다. 서구에선 이런 거를 막 따져요. 근데 이와 같은 주장들 속에 어떠한 오류가 있고 놓치는 맥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스탈린은 그 당시 어떻게 소련을 지도했고 소련의 군대는 어떻게 파시즘을 무찔렀는지 저는 이 장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큰 공로는 소련에게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이 무시당하고 있고요. 특히나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무지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이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여론조사표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15년 당시의 여론조사거든요. 프랑스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누가 나치 독일을 묻히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냐 했을 때 1945년 여론조사에서는 소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50년 뒤인 1994년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공로가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1994년, 2004년, 2015년 거진 49%에서 58% 사이를 기록했고 소련은 20%에서 25% 사이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냉전이 동시되면서 사람들이 더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4년에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 보면 누가 나치 독일을 무찌르는데 가장 큰 공로를 갖고 있냐 이 조사를 했는데 이번 결과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연구한 건가? 영국에서 연구한 건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영국이 42%가 나오고 미국이 12%인데 소련이 프랑스랑 같은 6%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데가 21%. 영국이 42%고 미국이 12%라는 거는 그만큼 서구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인식할 때, 아, 영미, 이 서구 자유진영이 나치 독일을 무찌르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스탈린이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이제 스탈린 사후 소련의 서기장이 됐던 사람이 이제 니키타 후르쇼프입니다.
후르쇼프가 진행했던 게 이제 스탈린 격화 운동, 영어로는 이제 디스탈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후르쇼프는 스탈린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거기서 이런 주장을 해요. 스탈린이 독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 아니라 스탈린이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후르쇼프의 주장을 소위 트로츠키 사상을 지향하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국의 노동자연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탈린은 1928년과 1941년 사이에 9,000개 이상의 공장을 건설을 했고요. 1939년 연평균 탱크 생산 대수가 740대였는데 1938년에는 2271대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숙청 시기인 1938년 소련군은 150만 명의 규모의 대규모 병력으로 증강이 되죠. 대규모 군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1932년에 소련은 사상 최초로 두 개의 기계화 군단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최초의 기갑사단을 창설하기 3년 전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항공기 건조수가 860대에서 5,500대로 증가했고 제3차 5개년 계획기간인 1938년에서 1940년 사이에 공업 생산력이 매년 13% 증가합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의 성장률이 39%입니다. 1939년 9월 소련은 항공기 생산 공장 9곳과 항공기 엔진 공장 7곳을 열었고 1938년 150만의 군대였던 게 41년 6월에 500만의 군대로 거듭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소련의 붉은 군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과 독소전쟁 2차 대전 일어나기 이후까지 이 소련 붉은 군대의 질적 향상이 있었죠. 여기 보면 뭐 박격포 생산도 늘어나고 대포 생산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격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17,745대의 전투기를 이제 그 당시에 독소전쟁 이전에 보유를 했는데 이 중 3,719대가 시동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7,000대 이상의 탱크를 또 생산을 했는데 1940년에 독일이 주력 전차였던 이제 뭐 3호나 4호 전차보다 더 강력한 소련의 T-34 탱크와 보로실로프 전차, KB 보로실로프라고 부르거든요. 이 탱크를 1940년부터 생산을 해서 1941년 6월 기준 1851대의 신형 전차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스탈린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게 보이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 생산량을 이렇게 비교한 테이블인데요. 여기 보면 미국, 영국, 소련,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이렇게 있는데 봐봐요. 1939년에 소련은 6, 나치 독일이 4, 일본이 3, 영국이 3, 미국이 2입니다. 미국이 2입니다. 근데 봐봐요. 소련의 생산력이 엄청 늘죠? 39년에 6이었던 게 40년에 7, 41년에 12.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제 다른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훨씬 늘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소련이 히틀러 침략에 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 사진은 소련의 그 당시 주력 전차였던 T-34 전차입니다. 이 사진은 그 소련에서 5월 9일 되면 이제 전승절 퍼레이드를 해요. 재작년에 했을 때 이 탱크 한 대가 이렇게 등장했거든요. 다른 이제 신형 전차가 등장하지 않고 이 이제 탱크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이상한 밀리터리 덕후분께서 이 러시아 놈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탱크를 얼마나 많이 잃었으면 이 구형 T-34 전차를 가지고 나오냐. 얘들 족밥이다, 허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실제로는 이 그 당시 현재 러시아는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T-34 전차가 그 당시에 소련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차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전투에 투입이 됐습니다. 생산량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련의 야크 전투기 1호거든요. 이게 1940년부터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전쟁 기간 내내 대량 생산이 됐고 전투에 많이 투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실용 전투기, 이 당시에는 이게 실용 전투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련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독일 침략에 대비를 해서. 근데 트로츠키주의자들, 뭐 노동자연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거죠. 그 어쨌든 서쪽 국경선을 따라 소련이 새로운 요새 건설을 이제 1940년에 시작을 했고요. 1941년 3월 말 스탈린이 80만 명의 장군들이 예비군 소집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전선에 군대를 배치하죠. 그래서 1941년 6월 히틀러 침략 이전에 소련 붉은 군대는 300여 개의 사단에 대략 550만 병력이 있었고 이 중 절반인 270만 명 이상이 서부 국경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쨌든 봐봐요. 이런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소련은 독일 침략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럼 왜 스탈린은 히틀러가 1941년 6월 22일에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히틀러가 영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보면 1940년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먹고 나서 영국하고 본토 항공전을 벌입니다. 수천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영국을 폭격을 했어요. 근데 이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독일이 영국 침략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보기에는 아니 독일이 영국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침략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진짜 히틀러가 영국과의 전쟁을 끝내지 않고서 소련에 침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스탈린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역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던 게 1812년이거든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영국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면 전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됐죠? 패배했죠. 나폴레옹이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탈린이 보기에는 히틀러가 나폴레옹이랑 똑같은 실수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스탈린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의 비렐름 2세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하고 영국, 프랑스하고 이제 동시에 이렇게 양면전선을 하니까 독일이 굉장히 전쟁이 힘들었고 결국은 그게 패전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스탈린은 아니 설마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오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러니까 히틀러의 침략 날짜를 못했던 거는 뭐 여러 정보를 보내고 그 당시에 이제 조르게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여기서 언급을 안 했는데 리하르트 조르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 있는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활동을 하던 소련 스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그러니까 막 스탈린에게 정보를 보내요. 41년쯤에 이거 지금 독일이 침략할 거다. 근데 이게 스탈린이 이거를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시했냐? 이런 역사적인 믿음에 근거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독일의 침공과 반파시즘 항정 시기의 스탈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소련을 침략을 합니다. 300만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153개의 사단과 3,700대의 탱크 그리고 2,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소련을 침략했죠. 독일군은 이제 북부, 중부, 남부로 이어지는 크게 세 방향에서 소련을 했습니다. 이제 레닌그라드, 북부, 그리고 중부는 모스크바, 남부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를 노립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소련군이 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독일 공격에 소련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죠.
그래서 공격 당일에 소련군 항공기 1200대가 지상에서 파괴가 되고 독일 공군이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스탈린이 전쟁에서 보인 무능함이다. 그가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North라고 써져 있죠? North는 어디로 향해요? 레닌그라드로 향하죠. 여기 Center라고 써져 있는 거는 스몰렌스크를 지나서 모스크바를 향합니다. 그리고 South라고 써져 있는 게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향하고 있죠. 이 방향으로 독일이 소련 침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네, 네. 그러나 스탈린에 대해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서구는 그 당시 스탈린이 보인 지도력과 인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집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941년 7월 3일 스탈린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련 인민들이 단결하여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수많은 소련 인민들이 파시스트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그 대표적으로 1941년 7월 10일에 시작된 스몰렌스크 전투에서 성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7월 3일에 했던 연설로 인민들이 결집이 되고 스몰렌스크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진격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1941년 말 모스크바를 향한 독일군의 진격이 거세졌지만 스탈린이 이제 저항을 멈추지 않고 모스크바에 남아 수도를 사수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41년 11월 7일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11월 7일은 이제 양력으로 따졌을 때 근데 러시아 구력으로 따지면 13일인가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10월 혁명이 10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혁명 군사 퍼레이드에서 스탈린이 또 연설을 합니다. 그때 독일군이 진격하고 있는 스탈린이 퇴각하지 않았어요. 모스크바를 사수했어요. 그래서 연설을 해서 인민들의 저항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켰죠. 그 연설 때문에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소련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요걸 이제 스탈린의 연설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약해서 얘기한 건데 한번 그냥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붉은 군대의 육군과 붉은 군대의 해군 동지들, 그리고 지휘관과 정치 일꾼들, 남성, 여성들로 구성된 게릴라 전사들이여. 전 세계가 동지들을 독일 파시스트 침략자 강도 무리들에 맞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일 침략자들이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화된 유럽의 민중들은 바로 자신을 구원해줄 해방자라 믿고 있습니다. 유럽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사명이 바로 동지들이 운명에 달렸습니다. 당연히 동지들은 이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동지들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바로 저 파시스트들에 맞선 해방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성전입니다. 레닌의 기치 아래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예, 일부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연설을 듣고 소련 인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붉은 군대에 지원하고 입대해서 이렇게 막 파시스트 침략자에 맞서 싸운 거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방영했던 방송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뭐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제프리 로버츠는 이제 스탈린이 어, 10월 혁명 군사 퍼레이드 연설을 통해서 모스크바를 독일 침략으로부터 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1941년 12월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소련군은 독일군에게 이제 반격을 가했고요. 1941년 12월 초 승리를 이룩했죠. 근데 이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독일군이 입은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병력과 1,300대의 탱크, 2,500문의 대포, 15,000대 이상의 차량과 훨씬 더 많은 군수품을 잃었고요. 이는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음, 받은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군사적 손실이었습니다. 194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523개의 공장, 아, 여기 이제 가장 심각한 군사적 손실이었고, 또 그리고 스탈린이 또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소전쟁 당시에 1523, 그 공장들, 독일 그 침략한 쪽에 있던 그런 공장들을 볼가강 유역과 시베리아, 그리고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전을 해서, 어, 중공업 시설을 후방에서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탱크나 비행기를 끊임없이 생산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제프리 로버츠는 스탈린의 업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모스크바 공방전 이후에도 계속 스탈린의 지도력이 끊임없이 발휘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프리 로버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때부터 쭉 있었던 일은 스탈린이 더 많이 귀를 기울였고 자문이 좋을수록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탈린뿐 아니라 소련 장군들도 전쟁 1일차부터 가파른 학습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스라린 패배 경험을 통해 장군들은 더 좋은 사령관이 되었고 스탈린은 더 나은 최고 사령관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제프리 로버츠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이작 도이처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트로츠키주의자인데 이 사람도 스탈린의 업적을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 동안 크렘린을 전쟁 동안 크렘린을 방문한 연합국 인사들은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군사, 정치, 외교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스탈린은 사실 총사령관이자 국방장관, 병참 장교, 공급장관, 외무장관, 심지어 의전과장이었다. 그는 4년간의 전쟁 시기 내내 하루하루 계속 나아갔는데 어디서나 존재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인내와 끈기, 경계의 천재였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전시 지도자로서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어떤 군사적 업적들을 세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모스크바 공방전 이후 소련이 가장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1942년과 1943년 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군이 스탈린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짜리친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스탈린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스탈린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를 어, 수천 대의 수천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가하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폭격을 48시간 동안 했는데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스탈린그라드 공습으로. 그래서 공습한 이후에 독일군이 이제 스탈린그라드 중심으로 입성을 했고 치열한 전투를 소련군과 벌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942년 11월 독일군과 추축국 병력들이 스탈린그라드의 90%를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점령을 했지만 소련군의 포위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1943년 2월 초 집단 항복을 하게 되죠. 지상 최대의 결전이었던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을 포함한 추축국은 최소 80만 명, 최대 15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소련은 13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합쳐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죽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결전이었죠. 여기서 소련의 붉은 군대가 승리를 했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승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은 연합국 쪽으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예, 이게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의 사진인데요. 교전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련군이 수류탄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소련군이 이제 파파샤, 따발총, 6.25 때 인민군이 쓰던 파파샤를 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3년 2월 이렇게 독일군이 대량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항복한 독일군들이 항복한 독일군들의 행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항복했죠.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도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건 1993년 독일 영화 스탈린그라드인데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의 승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소련군이 이렇게 붉은 깃발을 들고 있죠. 그리고 1943년에는 쿠르스크에서도 중요한 결전이 일어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쿠르스크를 어떻게 알게 됐을 거냐? 예, 우크라이나가 침략하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있듯이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막 끝나갈 무렵이었죠. 그때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한군까지 참전을 했죠. 이 쿠르스크에서. 근데 사실 쿠르스크 지역이 왜 중요하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상 최대의 탱크전, 전차전이 벌어졌던 곳이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그,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략했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아니, 마치 한국 언론들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2차 세계대전사를 아니까, 아니, 쿠르스크가 어떤 곳인데, 소련이 독일군을 무찌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몇만 명 들어간다고 승리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너무 재밌는 건 아무도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쿠르스크 전투를 언급하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역사조차도 제대로 안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메인 언론사에서 경향, 뭐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뭐 똑같습니다. 아마 한겨레에서 누군가 한 명 논설위원이 한 번 언급하긴 했는데 그게 메인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쿠르스크 전투를 얘기하자면 1943년 7월에 시작이 됐고 독일과 소련 양측 모두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 전역에서는 엄청난 전차전이 벌어졌는데 프로호로프카 전투라고 있거든요. 쿠르스크 전투의 일부인데 이게 지상 최대의 전차전입니다. 여기서 양측 모두 동원된 탱크를 합치면 1200대에서 1400대가 투입됐어요. 이 프로호로프카에서만. 그리고 양측 모두 수백 대가 파괴가 됐고요. 어마어마한 전투죠? 근데 이 전투만 있는 게 아니라 쿠르스크 전역 내내 엄청나게 많은 탱크들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943년 8월 소련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쿠르스크 전투가 8월 23일에 소련군의 승리로 끝났죠. 그 당시에 독일과 소련 모두 양측에서 투입한 탱크의 규모를 보니까 1만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1,500대에서 2,900대 가까이 파괴가 됐고, 소련은 6,000대 가까이 파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교환비로 보자면 독일이 1대2, 1대3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이 더 이상 소련에게 반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값진 승리를 예견한 거죠. 엄청나게 값진 승리를 이룩한 거죠. 여기 보니까 댓글에서 한 분이 한겨레 논설위원이 정익일 아닌가 그나마 진실을 말하긴 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박민희 기자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박민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혜영 교수가 첨삭 지도를 하면서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익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배틀 오브 크루스크라고 써있는데 이제 쿠르스크 전투 상상화입니다.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탱크들이 투입된 게 보이죠? 이 그림에서도. 요거를 보십시오. 온 사방이 다 탱크입니다. 보병 탱크만 보여요? 탱크만. 여기 보병 조금 있고 여기 보병 조금 있고 이게 탱크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투입한 거죠? 그리고 이 상상화 보세요. 이 소련의 T-34 전차가 이제 독일군을 완전 무찌르고 있습니다. 이건 소련 측 전투기인 것 같고요. 예, 이게 파괴된 탱크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 이제 쿠르스크입니다. 그 쿠르스크 전투고. 근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 당시 작년에 쿠르스크에 들어갔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초기에 2, 3만 명 들어가고 이후에 한 6, 7만 명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투입했던 게 주력 부대예요. 그 주력 부대인데 당연히 네오나치 병력을 썼죠. 아조프와 같은. 그리고 박살이 났습니다. 다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2차 쿠르스크 전투를 치렀을 때 아니 우크라이나가 아조프가 같은 네오나치 병력을 투입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니 제2차 그 과거 쿠르스크 전투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러시아인이었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예전에 다그카 포럼에 작년 여름에 기고했던 기사입니다. 쿠르스크 전투, 러우 전쟁에 대해 왜곡하는 한국 언론들이 현재 외면하고 있는 러시아 역사. 이때 쿠르스크 전투 다른 기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각카 포럼에 썼습니다. 아마 다각카 포럼 5호자 알트콘으로 제 기사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스크바 공방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스크 전투까지 이 승리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가장 결정적으로 독일 파시스트 군대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올해 5월인가? 북한의 김정은이 연설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러시아 관련해서 아마 전승절 관련해서 연설을 했던 건데 그 연설을 제가 자주시보 기사를 통해 봤는데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스크바 전투와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은 인류의 사활이 걸린 전투를 치렀고 거기서 승리함으로써 파시즘을 무찔렀다. 영국적으로 파시스트를 무찌르고 세계를 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말이다 보니까 막 무시하겠죠. 근데 역사적인 증거를 따져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쿠르스크 이후에 1944년 초에는 레닌그라드 포위전이 소련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1944년 6월에 영미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스탈린이 영미연합군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빨리 제2전선 열어라. 근데 이게 41년 9월부터 스탈린이 영국에게 주장을 했고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참전한 이후에 스탈린이 계속 미국한테 요구를 합니다. 제2전선 열으라고. 근데 그 요청을 3년이 지나서 받아준 거죠. 서구 연합군이요. 그래서
근데 이 영미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소련군은 이른바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동유럽 국가를 해방하는 길에 나서게 되죠. 근데 두 달간의 바그라티온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 중 가장 강력했던 동부전선의 주력 사단들이 소련군에 의해서 전멸당합니다. 괴멸당해요. 총 25개에서 30개의 독일군 주력 사단, 주력 정예 사단이 괴멸되죠. 소련군한테. 물론 소련군의 피해도 여기를 보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계속 소련이 동유럽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네, 여기 이제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 보라색 부분 이제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소련이 해방한 거거든요. 이렇게 진격을 해서 이후 12월 31일까지 이 많은 지역을 해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이렇게까지 진격했는데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가 여기가 바르샤바거든요. 왜 여기서 소련군의 진격이 멈췄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봉기를 했는데 왜 멈췄냐? 소련이 의도적으로 폴란드의 반공 우익들을 말살시키려고 독일이 진압하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엄연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역사 왜곡이 바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폴란드 갔을 때 여기 바르샤바 공기박물관을 가니까 소련군이 이룬 업적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소련 나쁜 놈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독일군 주력사단을 괴멸시킨 절멸시킨 소련의 군대가 1945년 1월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해방하게 되죠. 그리고 1945년 4월에는 베를린으로 진격합니다. 이게 비스와 오데르강 작전이었나? 1월부터 해가지고 4월에 이제 쭉 진격을 하는데 4월 달에 이제 베를린 독일 국경까지 그냥 쭉 밀고 갑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소련군이 베를린 중심부를 이제 들어오니까 히틀러가 부인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을 하죠. 그리고 5월 9일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소련의 승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소련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무려 2,500만 명의 인구가 살던 집을 잃었고 1,700여 도시와 그리고 7만 이상의 촌락, 3만 2천 개의 공장, 6만 5천 킬로미터의 철도, 약 10만의 코러스와 소프호스가 파괴되는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국부의 약 3분의 1이 날아갔고 2,300명이 2,7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군인이고 1,700만 명이 민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소련이 치렀죠.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베를린 공방전 상상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제국 이사당을 4월 30일에 점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소련의 붉은 군대 군인이 이렇게 제국 이사당에 올라가서 소련의 붉은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 나치 독일이 항복 선언한 이후에 소련 군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라! 만세! 막 이렇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이런 상상화로도 표현이 됐죠. 네. 이게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시즘을 무찌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야, 우리가 파시즘을 무찌렀는데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웠구나.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뭐냐면, 어, 이 사진의 제목을 스탈린그라드에서부터 베를린까지로 잡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7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베를린 공방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소련군 병사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단에 있었는데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베를린까지 살아남은 인사는 그러니까 사단이 거의 한 사단 병력이 1만 명이 넘거든요. 그중 18명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스탈린그라드부터 그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인원 보충이 급했어요. 그렇게 살아남고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여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건 이제 독일 파시스트를 포함하여 추측국이 본 군사적 피해는 분명 광대하죠. 그 모스크바 공방전부터 베를린 공방전까지 스탈린이 지휘한 소련군은 600개 이상의 적군 사단을 괴멸시켰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동부전선에서 300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00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총 전쟁 사상자의 75%가 동부전선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네. 동부전선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의 추축국 동맹국들은 100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소련의 붉은 군대는 이 반파시스트 전쟁 기간 동안 4만 8천 대의 적군 탱크, 16만 7천 문의 대포, 7만 7천 대의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소련의 붉은 군대가 얼마나 많은 독일의 최신식 전쟁 기계들을 무력화시켰는지 알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강연이 좀 길었는데요.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스탈린은 파시즘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해온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내용들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 가장 큰 공로를 세웠죠. 스탈린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전 소련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과오로 알려진 고려인 강제 이주나 스페인 내전에서의 개입, 그리고 겨울전쟁의 사례를 보아도 스탈린은 분명 파시즘의 위협을 경계했던 인물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고려인 강제 이주 같은 경우는 비극적이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일본 파시즘의 팽창을 경제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서도 파시즘의 팽창을 경계해서 소련의 군대를 보내고 겨울전쟁도 핀란드가 독일이랑 친하니까 얘들이 우리 칠 것 같네? 해서 경기를 해서 이제 겨울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핀란드는 히틀러가 소련 침공할 때 협력을 했죠. 나치 독일에. 그런 맥락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이 히틀러의 침략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스탈린은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언제 있을지 모를 침략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700만 명의 희생을 통해 파시즘을 무찌르는 데 성공을 했고 수많은 파시스트들의 전쟁 기계가 소련의 붉은 군대에 의해 파괴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해방 전쟁을 완수를 했죠. 그리고 이후 스탈린은 또 다른 곳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누구와의 전쟁?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우리가 보통 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무찌른 주체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반의 진실만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항복하게 된 거는 소련군이 만주에서 진격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 주력 군대 관동군 70만이 만주에 주둔했거든요. 이걸 소련 군대가 열흘 만에 격파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소련이 달성했죠. 세계 군사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업적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스탈린이 반파시즘 항전에서 세운 공로가 큽니다. 하지만 루소포비아에 빠진 집단 서방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서슴, 네. 엄청나게, 어쨌든 이게 역사 왜곡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고, 그 서구가.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자아 분열, 약간 정신 분열에 빠져서 약간 유체 이탈, 정신 분열, 유체 이탈? 에 빠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소련이 무찌렀는데 2차 대기대전 승전 퍼레이드 할 때 자기네들 초대 안 하잖아요. 러시아 적대국이라고. 이게 무슨 이상한 왜곡이에요. 오히려 나치에 협력했던 우크라이나다 초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와 같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강연을 준비하느라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예, 어쨌든 꽤 길게 했는데 1시간 30분 가까이 제가 강연을 했는데요. 이 긴 강연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연을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